활용은요, 문제를 읽으시고, 실생활 문제죠. 문장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의 뜻을 파악하신 다음에, 구하는 것에 보통 미지수 x를 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미지수에 맞게 문제 잘 읽으시고, 방정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흔히 말하는 검산이에요. 네, 검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뭐 이런 내용인데, 저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크게 막 엄청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 단계로 활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왜 이러실까요? 저기요? 왜 이러세요? 자, 요령 몇 개를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여기 부족한데 이거 좀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첫 번째 좀 밑으로 내려서 자, 이런 것들이에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나 정수, 혹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정수, 혹은 연속하는 두 짝수, 홀수, 이런 것들.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죠. 연속하는,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연속한다는 거, 바로바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연속하는 두 자연수나 정수에 대한 미지수를 잡는 방식을 설명하자면 작은 수를 x로 둬요. 그럼 큰 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속하니까 x 더하기 좋아요. x 더하기. 혹시 선생님 이러지 않고 큰 수에 x를 두고 작은 수에 x-1을 두면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될 건 없죠. 되는데 포인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작은 수,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면 앞에 있는 케이스는 작은 게 x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큰 게, 구한 x가 큰 수, 두 개 중에 큰 수일 뿐이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데 아무래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계산하는 게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왼쪽을 많이 쓰는 것 뿐이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정수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x-1, x 플러스 1.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작은 수 x,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가장 큰 수 x, 바로 앞에 x-1, 그 앞에 다시 x-2.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로 왼쪽에 써드린 걸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특히 얘는 x, 가운데 있는 x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관계라 숫자를 덧셈하다 보면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 걸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 첫 수를 x, 첫 짝수 혹은 첫 홀수를 x라고 둔다면 그 다음 짝수, 그 다음 홀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 정수는 숫자가 한 개씩 차이 나지만 홀수나 짝수는 두 개씩, 숫자 크기가 두 개씩 벌어지죠. 2 다음에 4. 그렇죠? 7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벌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짝수보다 뒤에 있는 짝수가 이만큼 큽니다. 얘도 앞에 걸 x-2, 뒤 큰 수를 x라고 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짝수, 홀수.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운데 x, 그 다음은 x-2, 그 다음은 x 플러스 2.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이것 말고 굳이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작은 짝수나 홀수의 x, 그 다음은 x 플러스 2, 그 다음은 x 플러스 4. 혹은 가장 큰 수 x, 앞에는 x-2, 그 다음은 x-4.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도형 관련된 문제의 활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뭐 그림이라고 해봐야 무슨 인물화, 정물화 그리라는 게 아니고 도형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삼각형 나오면 삼각형 그려주시면 되고 직사각형 나오면 직사각형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변의 길이를 잡는다든지 넓이나 그다음에 그 도형의 넓이나 둘레나 구하는 방식도 따로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 그림을 그려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쪽 페이지, 근데 필기는 아마 이쪽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기는 이쪽에다가 아까처럼 여기 같이 하는 데다가. 자, 세 번째, 자릿수 관련된 문제. 자릿수 문제 나오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세 자리 맙시다. 100자리, 10자리, 1자리. 미지수를 잡긴 잡죠? 100자리에 X, 10자리에 Y, 1자리에 Z라고 쓰죠? 쓰지만 이 숫자를 표현할 때 수를 표현할 때 X, Y, Z라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X, Y, Z, 100자리, 10자리, 1자리 있는 수를 곱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쓰셔야 되죠? 여기다 다 단위값을 곱하셔야 됩니다. 100자리에는 100을 곱하고 10자리에는 10을 곱하고 1자리에는 1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1z, 물론 1은 생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자릿수 표현은 단위값을 곱해서 계산하셔라. 자, 네 번째, 나이 관련된 문제죠. 나이 관련 문제. 얘는 표를 좀 활용하세요. 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예. 어떤 문제를 보면 뭐 엄마와 아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들. 근데 꼭 이런 문제들이 현재 나이가 어떻고 몇 년 후 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년 후. 이 몇 년을 X년이라고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현재 엄마 나이 A라고 합시다. 현재 아들 나이 B라고 합시다. 그럼 X년 후에 엄마 나이는 뭐라고 써야 되죠? 현재 어머니 나이가 A예요. 그럼 X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그렇죠. A 플러스 X예요. 나이는 곱셈이 되는 게 아니고 덧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엄마 나이가 만약 40세, 5년 후, 그럼 40 플러스 5, 45세.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X년 후에 내 나이는 B 플러스 X.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표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뒤에 문제를 이제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몇 년 후에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에 뭐 2배가 됩니까? 아니면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에 뭐 13살이 더 많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거기 맞게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자리 없어서 일로 갈게요. 다섯 번째, 거리, 속력, 시간. 네, 관련된 문제. 얘는 적당한 그림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은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면서 자꾸 문제를 또 문제 풀다 말고 또 문제 다시 읽어야 되고 풀다 말고 문제를 읽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문제는 표를 다 작성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표 문제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두 지점 A, B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60, 올 때는 시속 80으로 달렸답니다. 총 3시간 30분이 걸렸을 때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네. 밑에 걸 잘라내시고 그냥 우리는 이거만 보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말한 그림을 적당히 그리라는 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려운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A와 B 사이란 두 지점 사이. 근데 갈 때는 갈 때, 올 때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갈 때는 시속 60km. 올 때는 시속 80km. 총 걸린 시간은 3시간 30분. 이 정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얼마입니까? 이 거리 Xkm. 네,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정도 그림이면. 자, 그리고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이 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표는 항상 이런 패턴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거리 칸, 속력 칸, 나머지 시간 칸. 거, 속, 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뭘 써야 됩니까? 그러면 두 칸 왜 나눴죠? A에서 B로 갈 때, 다시 B에서 A로 올 때, 뭐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한글로 갈 때, 올 때 쓰시든지,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가 이걸 가지고 맞다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내가 알아먹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A에서 B로라는 이 표현 대신에 갈 때, 뭐 올 때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총 몇 칸을 메꾸시냐면 3칸을 메꾸시는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 거속 칸을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이렇게 3칸이 주어집니다. 그 3칸 중에 각각 한 칸들을 메꾸는 과정인데 첫 번째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쪽에다 미지수를 두셔야 돼요. 문제 잘 읽으시고 구하라는 쪽에다 보통 한 칸에 미지수를 채워 넣습니다. 그 나머지 한 칸에는 숫자를 채워 넣습니다.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 주로 일반적으로 속력을 잘 보시면 숫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나와요. 그 나머지 한 칸, 이거 중요하죠? 얘가 공식으로 한 칸을 채우시고 공식으로 채워진 이 칸에서 보통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방정식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해봅시다. 이 내용.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거리 쪽에다가 미수를 둬야 되나? 그렇죠. 그럼 A에서 B로 갈 때 거리 X. 그럼 B에서 A로 올 때 거리 똑같이 X.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은 거리니까요. 그럼 한 칸은 채웠죠? 네,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이제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 거리 쪽에다가 미수 한 칸을 채운 거예요. 그 다음은 숫자로 한 칸을 채워야 되는데 보통은 속력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보통 갈 때 속력 시속 60, 올 때 속력 시속 80 이렇게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은 한 칸을 채워라. 나머지 한 칸이 시간이거든요? 혹시 실례한다면 이 그림 아시지 않나요? 이 그림? 아시죠? 뭐 채워놓죠, 여기다가? 거속시. 네. 시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 시간은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당연히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속력분의 A에서 B까지 거리. 60분의 X가 필요하겠죠. 이쪽은 80분의 X. 그럼 공식을 가지고 미지수를 만든 이 식에서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이란 뜻이죠. 얘는 B에서 A로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시간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었잖아요. 왕복 시간 3시간 30분. 아,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3시간 30분이 된다는 그 식을 세우면 되겠죠, 우리는? 얘네들이 더하면 60분의 X랑 80분의 X를 더하면
근데 이거 어떻게 쓰지? 3시간 30분 어떻게 써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3시간 30분이면 3이라고 써야 되나? 아니면 30을 써야 되나? 3.30을 써야 되나? 뭘 써야 되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단위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통일해야 돼요. 단위를 통일하고요? 무슨 단위를 통일하라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는 시간이 나오고 여기는 분이 나왔잖아요. 단위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속력을 보시면, 아까 말한 속력에 보시면 보통 다 단위가 나와 있어요. 속력, 시속, 킬로미터. 이건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C였다는 얘기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을 C로 다시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30분은 3시간은 3이라 쓰면 될 것 같죠? 시간의 단위니까. 그럼 더하기 30분 어떻게 쓰자는 거죠? 30분. 30분 어떻게 쓰지? 30분의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30시간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예요, 이거? 2분의 1시간. 됐죠? 그럼 이게 통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7.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60과 80과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셔서 이걸 통분해야 되겠죠. 간단히 해야 될 거죠. 그럼 60, 8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240으로 할까요, 그냥? 그럼 양변에 240 곱합시다. 240을 곱합니다. 약분하면 4x. 약분하면 3x. 약분하면 120에게 곱해지죠. 그래서 840. 합치면 7x, 840. 7로 양변을 나눕니다. 약분하고 x는 120. 단위는 x는 뭐였죠? 거리. 그럼 단위는 킬로미터. 그래서 A에서 B 사이의 거리는 120km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그림과 표만 잘 그리시면 사실 거리 성공 시간 문제는 틀리기가 난이도가 높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 문제는 틀리기가 더 사실은 어려워요. 이 정도면 웬만큼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쫓아가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필기를 안 해드린 이유가 요즘은 교과서에 농도 문제가 없는 교과서가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르면 또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풀이를 하기 위해서 알고는 계셔야 될 텐데 농도 문제 풀려면 팁은 첫 번째는 당연히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얘도 적당한 그림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농도가 10%인 소금을 200g을 쓰면 어떻게 그림 그리죠?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농도는 어떻습니까? 물 위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0%. 그럼 소금을 200g은요? 여기다 쓰시면 돼요. 200g. 이렇게. 그럼 이게 농도가 10%인 200g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더 넣었어요. 물을 더 넣었다고? 그럼 물은 소금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맹물을 말하겠죠? 얘는 농도가 없겠죠, 그러면. 농도 없으니까 0%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 쓰시면 됩니다. 물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농도가 8% 좀 싱거워졌다는 얘기죠. 농도가 8%인 소금물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의 물을 넣어야 됩니까? 이걸 X 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얼마가 된 거죠, 그러면? 8%의 소금물은 몇 그램이에요? 200 플러스 X 그램.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여쭤볼까요? 여기는 소금이 있나요? 얘를 A 비커라고 합시다. 얘를 B 비커, 얘를 C 비커. A 비커에 소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금물이니까 당연히 소금이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서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B 비커에 소금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C 비커에 소금이 있나요? 있죠. 몇 개 있나요? 다시. A 비커에 소금이 5알갱이 있었어. 거기다 그냥 맹물 넣었어요. 좀 덜 짜졌죠? 이 안에는 소금 알갱이가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겠죠. 그럼 결론은 알겠다. A의 소금의 양과
C의 소금의 양은 같은 거구나. 이걸로 식을 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 세워봅시다. A의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이제 공식 암기되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공식이었어요. 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A의 소금의 양 100분의 A의 소금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걔랑 C의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X 같다라는 게 등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괜찮죠? 약분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모 100과 이거 약분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있는 100과 여기 있는 100을 양변에 100을 곱해서 약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곱하면 얼마죠? 2000는 분배 법칙, 1600 분배 법칙 플러스 8x. 자, x값 구하려면 얘만 이렇게 살짝 넘어가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좌우로 헷갈리게 넘는 다니지 말고 얘만 살짝 넘어가면 2000 - 1600 400은 8x. 양변을 이렇게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x는 8분의 400 50g 단위는 g이었죠? 얼마나 더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맹물 50g을 집어넣으면 지금처럼 8%의 소금물로 바뀐다 라는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